안녕하십니까. 드비용훈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을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5번째 과목인 학습 이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위치는 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인지적 부분과 정의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제 정의적 부분에 있어서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재적, 외재적, 그리고 학습의 동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90페이지 아랫단에 나와 있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습의 무동기와 관련해서 세그림 안에 학습된 무기력까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또 이거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인데 또 성취동기,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까지 이제 학습 공부를 했고요. 이러한 동기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에 보면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기출문제 첫 번째 대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대시라는 분 이름도 아주 깔끔한 그렇죠. 그런데 이 대시라는 분이 어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동기이든 또 어떤 뭐 작업의 동기이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 모티베이션으로서 학습 동기라고 하지만 또 태스크 모티베이션, 어떤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가? 작업에 대한 동기는 뭔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바로 외재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를 구분해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대시라는 분입니다. 이 대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재적 동기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행동이 유발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또는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학습 또는 작업을 했을 때 뭐 유상적이고 외연적인 어떤 그러한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그 자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희열이라든가 성취감 때문에 동기를 갖는 것, 그러한 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한다. 이런 내재적 동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자기 만족감, 자기 지적 욕구에 대한 충족, 성취감, 이런 것들이 그 동기의 내용이 되며, 또 특징적으로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어떤 강화라든가 벌과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작용 없이도 스스로 그 일을 해나오고 굉장히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일을 하기, 열정으로 일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재적 동기는 지속성도 강하고 자발적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아주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외재적 동기는 바로 어떤 그런 행동에 있어서 강화와 벌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와줘야 생기는 동기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외재적 동기는 어떤 그런 보상책이라든가 뭐 성진이라든가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속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화나 벌이 있으면 지속력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지속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그 일의 결과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보상 체계, 인정 자극, 이런 게 더 중요한 동기를 외재적 동기라고 대신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어떠한 특징적인 구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뭐 형태에 있어서는 내재적 동기는 자연 발생적이고, 그다음 외재적 동기에는 인위적인 발생이죠. 누군가의 어떤 인정이라든가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주체는 자기 자신의 어떤 희열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때문이라면 외재적 동기는 타인에 의한 인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보상 체계 또는 혐오스러운 자극인 뭐 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마지못해 생기는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방법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며 또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단기적이고 비지속 내지는 타율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내용이나 방법적으로 보면 내재적 동기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또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욕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성취감,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의 내용이라면, 외재적 동기는 뭐 보상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물이라든가 성진,
또는 누군가로부터의 스트로크, 인정을 받는 것, 또는 뭐 처벌을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율적으로 주어졌을 때 외제적 동기는 유지되거나 또는 멈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이제 정의적 영역으로서의 학습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는데요. 자아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긍정적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긍정적 자아 개념, 뭐 긍정적 자아 개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효능감 이런 말 쓰죠, 그죠? 뭐 반도라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이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참 어떤 개념을 딱 지을 때 참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프 에피케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자기 효능감,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뭐 자기 효능감이 없다면은 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92페이지에 가면 흥미 있습니다. 인트레스트.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흥미가 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과정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이 하는 게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냐? 결국엔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흥미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학습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또 상황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성 불안이 있습니다. 특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일반적이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상황이 주는 불안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불안 요소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고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상태 불안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 불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성 불안입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꼭 시험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서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학습에 있어서 어떤 높낮이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 불안이나 상태 불안 자체가 학습과 굉장히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적 영역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과정 환경이라든가 또는 학급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학교의 어떤 교육의 지침이나 또는 어떤 학교의 어떤 면학 분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교수자 또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또 싫어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그 담당 과목의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성적으로든 아니면 또 어떤 선생님으로든 마음에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주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아주 멋진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수학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우리 뭐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뭐 인지적인 요소들, 정의적인 요소들, 그걸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너무너무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 그거 뭘로 설명을 해요? 뭐 사랑의 감정으로 설명할까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영역도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4절로 가겠습니다. 학습 이론입니다. 제 4절에 보면 자, 학습 이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 자체가 제 5과목이 학습 이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학습을
도와주고 또 학습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본 학자들이 있죠. 캐럴이라든가 또는 브롬이라든가 브루너라든가 또 뭐 가네라든가 이런 분들의 학자들의 이론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92페이지로 갈게요. 거기 보면 캐롤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보게 되면 이분은 어떤 학습의 정도라든가 학습의 정도는 어떤 뭐 난이도 같은 거 학습의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을 하기 위한 필요 시간량 그리고 실제 사용한 시간 양 뭐 이것에 대한 함수 관계로서 학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롤의 3요소죠. 학습의 정도라든가 필요 시간 그래서 사용 시간 이 3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브롬의 완전 학습 모형입니다. 이 브롬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인지적 투입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집중하는 실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 어떤 자기 어떤 지적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적 투입 행동입니다. 정의적 아까 우리 앞에서 붙던 학습의 동기라든가 흥미를 가져온다든가 뭐 성격적인 부분 또 학습의 동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행동.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업의 질입니다. 어떤 교수자의 태도, 교수 방법, 학습 교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역동적 관계를 일으키면서 완전 학습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브롬의 완전 학습 이론. 세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루노의 교수 이론입니다. 브루노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또는 교수들의 교수 활동에 대해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일반 이론을 주창을 하면서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사전 성향과 지식의 구조와 계열성과 광화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그 지식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지만 좀 효과가 떨어지지만 어떤 계열성을 가지고 교수를 하는 가르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한 보상과 같은 잘했을 때의 칭찬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못했을 때의 어떤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강화, 계열성,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사전 성향. 성향이라는 말이 퍼스널리티, 성격적인 부분, 흥미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네 가지가 버물려져서 잘 교수되어야 잘 가르쳐져야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브루노가 언급한 겁니다. 93페이지 가네의 교수 이론은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필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네라는 분이 먼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교 학습의 요소로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학습이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또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의 사태입니다. 사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내부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으로서 어떤 그 모양새입니다. 뭐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학습자 내부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그 구성주의 이론인데요. 똑같이 배워도 사람마다 그 지식을 머릿속에 갈무리해서 다시 인출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다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의 어떤 상태, 사태라는 어떤 모양새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학습의 조건입니다. 학습의 내적 과정에 맞게 외부에서 부여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보제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교재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또 실습을 한다든가 체험을 해본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학습의 조건을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또 학생들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면 좀 더 나은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학습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 가네라고 하는 분은 수업의 일반적 과정을 얘기합니다. 가네라는 분이 수업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또는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의 일반적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뭐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가고 또 단편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고 저차원적인 것이 고차원적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일정한 방향성과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학습에 굉장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과목인 발달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인간의 발달 순서가 뭐가 있어서 일반적인 그 기능에서 뭐 특수한 기능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발달의 순서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또 단편적인 지식의 이 일반화된 지식으로 또는 저수준이 고수준으로 이러한 단계를 밟게 되고 특히 이러한 그 수업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가네라는 분이 총 8단계의 학습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약간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낮은 단계의 학습을 제가 여기서 쓰면 또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밑에서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수준, 그러니까 8수준에 해당됩니다. 8수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선호학습이라고 합니다. 선호학습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신호학습입니다. 신호학습. 제가 헷갈렸네요. 신호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학습입니다. 시그널 학습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응과 같은 거죠. 뭐 동물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거 해 저게 신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호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학습을 제일 낮은 단계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신호 학습을 끝나고 나면 이제 자극 반응입니다. 자극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됩니다. 이 8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 반응이라면 고전적 조건하다 그러면 자극 반응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연쇄 학습이라고 해서 어떤 연관된 연합 학습이죠. 그래서 뭐가 관련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 더 쉽게 기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바로 언어 연합 학습입니다. 언어를 연합을 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언어 연합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다변별 학습입니다. 다변별이라고 우리가 변별이라고 해서 그 사물이라든가 상황을 변별해내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개념 학습입니다.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 세상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원리 학습입니다.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학습을 한다, 배운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한다, 체험을 하게 한다 하는 것들은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학습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네라는 분이 이렇게 학습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과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그 교재 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습 과제 분석이라고 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제를 설정을 하고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네 교수의 이러한 8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일반적 과정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요소로서 3가지인 성과 사퇴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제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 가지고요. 이제 94페이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 학습 동기, 학습과 관련해서는 상담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동주의는 뭐 학습 이론이라고도 별도의 이름을 명칭을 부르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이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행동주의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9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행동주의를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앞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1교시 때 제가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상담 이론에 가도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만은 그 학습된 무기력은 보면은 개념은 이래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환경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참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거죠. 어떤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박스, 개우리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약한 이렇게 전기를 착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깜짝깜짝 놀래겠죠, 그죠? 약한 전기가 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딱 가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넣어도 이거 원래 피해야 되고 옆방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기가 와도 그냥 참는 거예요. 더 높은 전기가 와도 참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주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내팽개쳐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기출문제 학습된 무기력의 제일 마지막 5번째 보면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적이 낮을 때 시험이 어려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원인을 자기 내부로 기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럼 다음에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좀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나 또 자신 있게 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이 어려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머리가 나빠서 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고정적이고 고착화된 원인으로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서 이번 시험도 이렇게 못 친 거야. 뭐 컨디션하고 상관없어. 난 역시 공부할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인으로 가버려서 결국에는 안정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딱 그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무기력이 그래서 고착화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자기 내부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약점으로서의 무기력을 인정해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요 차트에서는 행동주의부터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94페이지에 마우로의 해피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94페이지 하단부터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